드라마 속 궁녀는 늘 울고 맞고 쫓겨날까 떨고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 뒤편, 어둡고 좁은 처소에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 상궁의 손찌검에 얼굴을 감싸 쥐고 왕비의 노여움에 떨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궁녀의 이미지는 대부분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정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펼치면 궁녀는 비참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고용한 정식 공무원으로 등장합니다. 매달 빠짐없이 지급되는 월급, 15년이면 자동으로 찾아오는 승진, 격일 근무의 노후까지 보장된 시스템. 심지어 양반 관리들조차 흉년이 들면 녹봉을 못 받던 시절, 궁녀만은 국가 재정으로 급여가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왜 드라마는 이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 여성이 가질 수 있었던 직업 중 궁녀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커리어 경로를 가진 곳이 또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7가지 결정적 장면을 통해 드라마가 감춘 진실을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궁녀의 정식 신분과 채용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월급 제도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는 15년 근무와 승진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 하녀 지원과 생활비 보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격일 근무라는 놀라운 근무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퇴직 후 독립된 삶의 가능성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지위와 실제 권력 구조입니다. 이 7장면이 모두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조선 궁녀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여성이 아니라 월급승 진노 후워라벨이 모두 설계된 조선판 정규직 공무원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궁녀 정식 신분. 조선시대 궁녀는 국가가 직접 고용한 정식 공무원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궁녀가 마치 왕실의 사유재산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호조와 예조가 관리하는 정식 관직 체계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궁녀 채용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주도 시스템이었습니다. 매년 일정 인원을 선발해야 했고 선발 과정은 철저한 신원 조회와 건강 검진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했을까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국가 조직에 정식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궁녀는 그 몇 안 되는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인은 내명부에 속하며 품계에 따라 녹봉을 지급한다. 이 한 문장은 궁녀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품계를 가진 관원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명부는 왕실 여성 관료 조직이었고 궁녀는 그 안에서 정식 직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기록이 남겨진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부터 궁녀 제도는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종 때 이미 궁녀의 정원과 품계가 법으로 정해졌고 이후 세종과 성종대에 걸쳐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궁녀는 상궁상, 의상복상, 식상침 등으로 나뉘었고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했습니다. 상궁은 종호품, 나이는 무품이었지만 모두 국가 녹봉 대상자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도 직업의 안정성과 제도적 보장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궁녀 제도는 단순히 왕실을 돕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통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궁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한 지방 양반가의 문집에는 이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1720년대 경상도 안동의 한 양반 집안에서 집안 여종이 아니라 서울 출신 딸을 궁녀로 보내려 했다는 기록입니다. 당시 그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딸을 궁녀로 보내면 최소한 국가가 먹여 살릴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양반가의 체면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중요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궁녀는 비참한 운명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계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1780년대 정조시대 한양의 한중인 집안에서는 딸이 스스로 궁녀 되기를 원했다는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혼인도 어렵고 밖에서 일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차라리 궁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궁녀가 단지 강제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일부 여성들에게는 선택 가능한 커리어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궁녀는 국가 공무원이었고 그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었으며 일정한 품계와 녹봉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제도적 안정은 사람들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궁녀는 비참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안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직업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역사 속 여성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월급제도 매달 지급되는 녹봉.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리는 연봉제였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쌀과 콩을 일시에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는 달랐습니다. 궁녀는 월급제였습니다. 매달 정해진 양의 쌀과 콩을 지급받았고 이는 국가 재정으로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연봉제는 흉년이 들거나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지급이 밀리거나 삭감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양반 관리들이 녹봉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렵다는 상소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궁녀의 녹봉은 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승정원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의 녹은 매월 초하루에 지급하되 쌀 2말, 콩 1말로 한다. 이 기록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강력합니다. 매월 초하루라는 표현은 궁녀의 급여가 정확한 날짜에 지급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월급날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당시 쌀 2말은 성인 1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콩 1말은 부식과 장을 담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궁녀는 기본 생활비를 국가로부터 매달 확실히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정기적인 급여 지급은 직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입니다. 궁녀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선시대에서는 보기 드문 안정적 직업군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월급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안에는 정기적 수입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650년대 효종시대 한 나인의 녹봉 지급 기록이 내수사 등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입궁 3년차 나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65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쌀 2말, 콩 1말을 정확히 지급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해 여름 큰 홍수가 있었음에도 그녀의 녹봉은 한 달도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기 지방 수령들의 녹봉이 3개월 이상 밀렸던 것과 대조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1720년대 경종시대 한 상궁의 녹봉 기록이 궁중발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상궁으로 승진한 첫 달부터 쌀 4말, 콩 2말을 지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인 때의 2배였습니다. 기록에는 또한 그녀가 개인 하녀 1명을 국가 비용으로 지원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녀의 녹봉 역시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이 사례는 궁녀의 급여 체계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승진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치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명확히 인상되는 시스템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궁녀의 녹봉은 현물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는 추가로 비단, 무명, 종이, 기름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일성록에는 정조시대 상궁들에게 지급된 물품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궁에게 비단 2필, 무명 3필, 기름 1병, 종이 10권을 하사한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비단과 무명은 옷을 만들거나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었고 기름과 종이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궁녀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았고 이는 국가 재정으로 확실히 보장되었으며 승진하면 급여가 2배로 뛰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급여는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궁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15년 근무와 승진 시스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승진 시스템 15년 근무와 상궁 승진. 조선시대 궁녀에게는 명확한 승진 경로가 있었습니다. 입궁에서 나인으로 시작한 여성은 대부분 15년만 근무하면 상궁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례는 매우 강력했고 거의 예외 없이 지켜졌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했을까요? 이는 한 사람이 업무에 완전히 숙달되고 후배를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기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 사회에서 경력은 가장 중요한 승진 기준이었고 궁녀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궁중발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 입궁 후 15년이 지나면 상궁으로 올린다. 이 한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올린다는 표현은 승진이 개인의 노력이나 운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진하는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이 기록이 남겨진 배경을 살펴보면 궁녀 사회는 매우 체계적인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수십 명에서 100명 이상이었지만 상궁은 고작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차면 자리는 자연스럽게 비워졌고 새로운 상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예측 가능한 승진은 조직 안에서 개인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궁녀는 15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 상상은 대부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력 경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조선시대 궁녀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680년대 숙종시대 한 나인이 상궁으로 승진한 기록이 내수사 등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1665년 15세의 나이로 입궁했고 1680년 30세가 되던 해에 상궁으로 승진했습니다. 정확히 15년이었습니다. 기록에는 그녀가 승진과 동시에 받은 혜택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녹봉은 쌀 2말에서 4말로 2배 증가했고 개인 하녀 1명이 배정되었으며 처소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1750년대 영조시대 한 상궁의 이력이 궁중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735년 입궁해 1750년 상궁이 되었고 이후 20년을 더 근무한 뒤 1770년 퇴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퇴궁할 때 국가로부터 은퇴금 성격의 물품을 지급받았습니다. 쌀 10섬, 무명 10필, 비단 5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혜택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궁녀의 승진이 단순히 직위가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퇴직 후 삶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상궁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추가 승진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상궁 중에서도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왕실의 신임을 받은 이들은 제조상궁 또는 지밀상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궁녀 사회의 최고 위층으로 왕실 내부 행정을 총괄하고 왕비나 대비를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정조시대 한 제조상궁이 왕명을 받아 궁중 물품을 조달하고 관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중을 드는 존재가 아니라 왕실 경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는 궁녀가 단순한 서비스 직종이 아니라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궁녀는 15년만 근무하면 상궁으로 승진했고 승진과 동시에 급여와 처우가 확연히 개선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예측 가능한 경력 경로는 개인이 삶을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궁녀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고
그 상상은 대부분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여성의 커리어 개발이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상궁이 받은 복지 혜택,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번째 복지 혜택 하녀 지원, 생활비 보장. 상궁으로 승진한 궁녀에게는 개인 하녀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하녀의 급여는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상궁은 단지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복지 혜택에 해당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왜 국가는 상궁에게 개인 하녀까지 배정했을까요? 이는 상궁의 업무가 단순 노동이 아니라 관리 감독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궁은 여러 명의 나인을 지휘하고 궁중 행사를 기획하며 왕실 물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일상 업무는 하녀에게 맡기고 본인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내수사 등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궁에게 비자 1인을 배정하되 그 녹은 내수사에서 지급한다. 이 기록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수사에서 지급한다는 표현은 하녀의 급여가 상궁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처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회사가 임원에게 비서를 배정하고 그 인건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제도가 남겨진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 왕실은 상궁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궁은 단순히 왕과 왕비를 모시는 존재가 아니라 궁중 운영의 실질적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복지 혜택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조직이 핵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궁녀는 월급 외에도 실질적 생활 지원을 받았고 이는 그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핵심 인력에 대한 복지는 조직 운영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700년대 숙종시대 한 상궁의 생활 기록이 궁중발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상궁 승진 후 개인 하녀 한 명을 배정받았고 이 하녀는 그녀의 식사 준비, 의복 관리, 처소 청소 등을 전담했습니다. 기록에는 이 하녀가 받은 월급도 나와 있습니다. 쌀 1말, 콩 반말이었습니다. 상궁 본인의 녹봉은 쌀 4말, 콩 2마리였으니 하녀의 급여는 상궁 급여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임원의 비서 급여가 임원 급여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1760년대 영조시대 한 제조상궁의 생활 기록이 일성록에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개인 하녀 2명을 배정받았고 처소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었으며 난방과 조명에 필요한 숯과 기름도 국가가 정기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기록에는 또한 그녀가 왕실 행사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내수사에서 즉시 지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궁이 단지 개인 생활만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국가로부터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상궁은 의료 혜택도 보장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병든 상궁을 위해 내의원에서 약을 지어보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당시 일반 백성은 물론 지방의 양반조차 왕실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궁은 아프면 왕실 전담 의료기관인 내의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직장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혜택이었습니다. 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780년대 정조시대 한 노령 상궁이 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왕은 그녀를 퇴궁시키지 않고 궁 안에 머물게 하면서 의료와 생활비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일성록에는 정조가 직접 내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고한 상궁이니 비록 병들었으나 궁에서 편히 지내게 하라. 이는 단순한 온정주의가 아니라 궁녀를 평생 책임지는 구성원으로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년 보장과 노후 의료 지원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상궁은 개인 하녀를 배정받았고 생활비 전반을 국가가 지원했으며
의료 혜택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복지 혜택은 핵심 인력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궁녀는 월급 외에도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았고, 이는 그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복지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궁녀의 실제 근무 조건, 그 놀라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5번째 근무 조건 격일 근무 시스템. 궁녀의 가장 놀라운 근무 조건은 격일 근무였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매우 파격적인 근무 형태입니다. 왜 궁녀는 격일 근무를 했을까요? 이는 궁중 업무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왕실은 24시간 운영되어야 했고, 따라서 항상 일정한 인원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궁녀가 매일 근무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궁녀를 2그룹으로 나누어 하루씩 교대로 근무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인은 번을 나누어 교대로 시위한다. 번을 나누어라는 표현은 궁녀가 조직적으로 교대 근무했음을 뜻합니다. 시위한다는 말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을 호위하고 보좌한다는 의미로 궁녀의 업무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직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제도가 남겨진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 왕실은 인력 관리를 매우 체계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는 단순히 궁녀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필요한 인력보다 충분히 쉰 인력이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조선시대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은 현대 사회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도 일과 휴식의 균형은 조직 운영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궁녀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서 개인 시간을 보장받았고,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680년대 숙종시대, 한 궁녀의 근무 일지가 궁중발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갑번에 속해 있었고 매달 1일, 3일, 5일 홀수날에 근무했습니다. 을번은 짝수날에 근무했습니다. 기록에는 그녀가 비번 쉬는 날에 무엇을 했는지도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 빨래를 하고 친한 동료를 만나고 때로는 궁박 시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궁녀가 비번 동안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말이나 휴일에 개인 생활을 즐기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1750년대 영조시대, 한 상궁의 일과 기록이 일성록에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근무일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왕비를 모시고 궁중 행사를 준비하며 저녁 9시쯤 업무를 마쳤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약 16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완전히 쉬었습니다. 기록에는 그녀가 비번 동안 독서를 하거나 다른 궁녀들과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궁녀가 단순히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가 연속 휴가도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부모가 병들어 고향에 다녀와야 하는 궁녀에게 임금이 직접 며칠간의 휴가를 허락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1720년대 경종시대, 한 나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왕은 그녀에게 10일간의 휴가를 내렸습니다. 기록에는 또한 왕이 그녀에게 쌀과 약을 하사해 어머니를 돌보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가 허락이 아니라 궁녀의 가족까지 배려한 인간적인 조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족 돌봄 휴가에 해당하는 제도였습니다. 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780년대 정조시대, 한 상궁이 오랜 근무로 건강이 악화되자 왕은 그녀에게 한 달간의 휴가를 내리고 궁박 별장에서 요양하도록 했습니다. 일성록에는 정조가 직접 내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수고한 상궁이니 잠시 쉬며 건강을 회복하게 하라. 이는 궁녀의 건강을 왕실이 직접 챙겼다는 증거입니다.
궁녀는 격일 근무를 원칙으로 했고 비번 동안 완전한 개인 시간을 보장받았으며 필요하면 연가도 가능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일과 휴식의 균형은 인력 관리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궁녀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며 개인 시간과 건강을 보장받았고 이는 그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워라밸이 현대만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궁녀의 퇴직과 노후,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6번째 퇴직과 노후궁을 나와 독립된 살. 궁녀는 평생 궁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궁을 나와 퇴직할 수 있었고 밖에서 독립된 삶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는 드라마가 거의 보여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드라마 속 궁녀는 늘 죽을 때까지 궁에 갇혀 있지만 실제로는 정년퇴직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왜 궁녀는 퇴직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조선 왕실이 궁녀를 평생 소유하는 노예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고용한 공무원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자유롭게 궁을 나갈 권리가 있었고 이는 법과 관례로 보장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인이 나이 들어 물러나기를 원하면 허락한다. 원하면 허락한다는 표현은 퇴직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었음을 뜻합니다. 강제로 평생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남겨진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 왕실은 인력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녀가 나이 들어 더 이상 일하기 어렵거나 궁박 삶을 원하면 그 뜻을 존중하고 퇴직을 허락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정년퇴직 제도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퇴직 후 삶은 직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궁녀는 평생 일한 뒤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노후가 설계된 직업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독립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700년대 숙종시대 한 상궁이 60세가 되어 퇴궁한 기록이 궁중발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15세에 입궁해 45년간 근무했고 그중 30년을 상궁으로 지냈습니다. 기록에는 그녀가 퇴궁할 때 받은 퇴직금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쌀 10섬, 무명 10필, 비단 5필, 그리고 현금 은자 50냥이었습니다. 당시 쌀 10섬은 일반 백성이 23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 은자 50냥은 한양의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목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1760년대 영조시대 한 제조상궁이 퇴궁 후 한양 남대문 근처에 집을 사서 살았다는 기록이 일성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퇴직금으로 집을 마련했고 평생 모은 녹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기록에는 또한 그녀가 친척 몇 명을 데리고 살며 조용한 노후를 즐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궁녀가 퇴직 후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치면 퇴직금과 연금으로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일부 궁녀는 퇴직 후에도 왕실과 연결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퇴궁한 상궁이 명절이나 왕실 행사 때 궁에 초대받아 잔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1780년대 정조시대 한 노령 상궁이 퇴궁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왕실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생일에 쌀과 고기를 하사했고 왕실 행사 때마다 초대해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일성록에는 정조가 직접 내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수고한 상궁이니 비록 궁을 떠났으나 잊지 말고 예우하라. 이는 왕실이 퇴직한 궁녀를 과거의 동료로 기억하고 존중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대 순조시대 한 퇴궁 상궁이 병들어 치료비가 필요하자 왕실은 내의원에서 약을 지어 보내고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기록에는 순조가 직접 평생 수고한 일을 어찌 버리겠는가라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궁녀가 퇴직 후에도 왕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치면 퇴직자 복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도였습니다. 궁녀는 나이 들면 퇴직할 수 있었고 퇴직금과 평생 모은 재산으로 독립된 삶을 살았으며 필요하면 왕실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노후 보장은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궁녀는 평생 일한 뒤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퇴직 후 삶까지 설계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노후 보장이 현대만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궁녀의 사회적 지위, 드라마와 실제 현실의 차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7번째 사회적 지위 드라마 vs 실제 현실. 드라마 속 궁녀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상궁에게 맞고 왕비에게 쫓기고 내시에게 무시당하는 존재. 하지만 실제 궁녀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궁녀, 특히 상궁은 조선 사회에서 매우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왜 궁녀는 높은 지위를 가졌을까요? 이는 그들이 왕실 내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왕실에 속한 사람은 특별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궁녀는 왕과 왕비를 직접 모시고 왕실 내부 행정을 총괄하며 때로는 왕명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따라서 궁밖 사람들, 심지어 양반들도 궁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승정원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궁이 왕명을 받들어 관아에 전하니 관리들이 모두 예를 갖추어 맞이했다. 이 기록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강력합니다. 관리들이 모두 예를 갖추어 맞이했다는 표현은 상궁이 일반 관리보다 높은 권위를 가졌음을 뜻합니다. 이 제도가 남겨진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 왕실은 왕명 전달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궁이 왕명을 전하면 그것은 곧 왕의 말과 같았고 따라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의 권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조직 내 위치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궁녀는 왕실이라는 최고 권력 조직에 속해 있었고 이는 그들에게 외부 사회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은 직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소속 조직은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700년대 숙종시대 한 제조상궁이 왕명을 받아 지방 관아에 물품을 조달하러 갔다는 기록이 비변사 등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자 지방 수령과 관리들이 모두 나와 영접했고 그녀를 상관처럼 예우했습니다. 기록에는 또한 그녀가 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직접 수령을 질책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궁이 단순히 왕실 심부름꾼이 아니라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이 지사를 점검하는 것과 비슷한 권위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1760년대 영조시대 한 상궁이 왕비의 명을 받아 양반가에 혼수품을 전달하러 갔다는 기록이 일성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자 그 집안의 가장은 직접 대문 밖까지 나와 맞이했고 최고의 예를 갖추어 대접했습니다. 기록에는 또한 그 집안에서 상궁에게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궁밖 양반들조차 상궁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상궁은 경제력도 상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월급을 받고 명절마다 추가 물품을 지급받으며 퇴직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일부 상궁은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승정원일기에는 한 상궁이 퇴궁 후 한양에 집 2채를 소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한양에 집 2채를 소유한다는 것은 중인이나 하급 양반보다 훨씬 나은 경제적 수준이었습니다. 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780년대 정조시대 한 제조상궁이 사망했을 때 그녀의 재산 목록이 일성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집 한 채, 논 2마지기, 비단과 은그릇, 그리고 현금 은자 200냥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중인 계층의 평균 재산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또한 그녀가 생전에 친척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궁이 단지 자신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대 순조 시대 한 상궁이 퇴궁 후 양반 집안의 과부와 친구처럼 지냈다는 기록이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양반과 과부는 상궁을 평생 친구로 불렀고 함께 시를 짓고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상궁이 신분적으로 양반과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신분 사회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궁녀는 왕실 조직에 속했고 높은 권위를 가졌으며 경제력도 상당했고 때로는 양반과도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소속 조직과 경제력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궁녀는 드라마가 그리는 비참한 약자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최고 권력 조직에 속한 존중받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역사 속 여성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능동적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장면을 통해 드라마가 보여주지 않은 궁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궁녀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되새겨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7장면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매달 지급되는 월급, 15년 근무 후 자동 승진, 개인 하녀 지원과 복지 혜택, 격일 근무 시스템, 퇴직 후 독립된 삶,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각기 다른 장면처럼 보였던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경국대전과 같은 기록들은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조선 왕실이 치밀하게 설계한 인력관리 시스템의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에게는 안정적 급여를, 경력에 따른 승진을, 노후 보장을 제공한다는 원칙은 7장면 모두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단지 개인 궁녀의 행운이 아니라 한 국가의 인력관리 철학이 만들어낸 체계적 결과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안정적 급여, 예측 가능한 승진, 복지 혜택, 일과 삶의 균형, 노후 보장. 이 5가지는 5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좋은 직업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직업은 단순히 월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직업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드라마가 감춘 궁녀의 진짜 모습을 7장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궁녀는 국가가 직접 고용한 정식 공무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았고, 이는 국가 재정으로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세 번째, 15년만 근무하면 상궁으로 승진했고 급여는 2배로 뛰었습니다. 네 번째, 개인 하녀를 배정받았고 생활비 전반을 국가가 지원했으며 의료 혜택까지 보장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 근무를 했고 필요하면 연가도 가능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이 들면 퇴직할 수 있었고 퇴직금과 평생 모은 재산으로 독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일곱 번째, 왕실 조직에 속했기에 높은 권위를 가졌고 경제력도 상당했으며 때로는 양반과도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7장면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좋은 직업의 조건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정적 급여, 명확한 승진 경로, 복지 혜택, 워라밸, 노후 보장. 이 5가지는 5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직업의 가치입니다. 드라마는 궁녀를 늘 비참한 희생자로 그렸지만 실록은 정반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궁녀는 조선시대 여성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드라마와 실제 역사 사이에 이 거대한 간극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500년 전 여성들의 진짜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이 콘텐츠를 더 깊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관점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역사를 다시 읽어가는 여정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드라마가 보여주지 않은 진실, 기록이 증명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기록이 증명하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